당신이 이번 달 낸 27만 원, 다음 달엔 중국 펀드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던 환율이 단에 20원 넘게 폭락했던 그 순간, 그 뒤에도 국민연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왜 중국계 자본 공세의 표적이 되고 심지어 환율 방어의 최전선까지 끌려 나왔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신이 내는 국민연금이 중국 자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 돈으로 굴러가는 히하우스라는 펀드가 이지스 자산운용을 1조 원 넘게 주고 사겠다고 나섰거든요. 이지스가 뭐 하는 회사냐고요? 부산 곡물 창고 열쇠 갖고 있고요. 전국 데이터 센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회사예요. 국민연금은 중국한테 넘어가면 우리 돈 뺀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 도장만 찍히면 계약 끝나요. 당신이 이번 달 낸 27만 원이 다음 달엔 중국 펀드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려 아연이라는 세계 1위 금속 회사도 2024년부터 15개월간 중국계 펀드랑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배터리 회사들 주가는 작년 한 해만 35조 원이 날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볼 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 찰사 73조 원이 지금 어떻게 중국으로 새고 있는지. 둘째, 왜 국민연금은 이걸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송까지 당하는지. 마지막으로 당신 연금 지키려면 오늘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익률이요. 사상 최고 20%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에 국민연금이 돈 빼겠다고 선언한 회사가 있어요. 수익 나는 데서 왜 돈을 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회사가 바로 아까 말한 이지스 자산 운용이에요. 부동산 펀드 운용사거든요. 국민연금이 여기 수천억 원을 넣어뒀는데요. 갑자기 중국계 펀드가 인수하면 우리 돈 뺀다고 한 거예요. 부동산 펀드는 안전한 거 아니었나요? 자료를 파봤더니 더 이상해요. 이지스가 투자한 곳이요. 부산 곡물 창고, 데이터 센터 부지, 전국 ESS, S가 뭐냐면 전력 저장 장치예요. 아, 잠깐만요. 이거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인프라 투자잖아요. 더 파보니까요. 부산 곡물 창고에 돈을 댔다는 게 단순히 건물 임대료 받는 게 아니었어요. 곡물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장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 구조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전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서버가 어디 있고 전력 설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임대 계약 조건이 뭔지 다 안다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인데요. 각 집 전기 사용량, 출입 시간, CCTV 위치를 다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회사를 중국계 펀드가 1조 1천억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본 입찰 때는요. 흥국생명이라는 국내 보험보사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 호가 방식으로 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라오스가 1조 1천억까지 가격을 올린 거예요. 흥국생명은 화가 났죠. 원래 이런 방식 하지 않기로 했는데 룰을 바꿔서 힐하우스를 밀어준 거 아니냐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어요. 왜 중국 돈이 한국 인프라 운용사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힐하우스 전력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과거 인수한 회사들에서 직원 구조 조정하고요. 순이익 대비 과도한 배당금 뽑아낸 이력이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에 본사 두고 있는데 자금 출처는 중국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보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대만 사태가 터지고 한국이 개입한다면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적성국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어디에 서버를 두는지, 백업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면요. 이제 국민연금이 왜 도망가려는지 알겠죠. 근데요. 이런 일이 이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요. 무려 15개월 동안 비슷한 전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요. 세계 1위 금속 회사거든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우리가 이 회사 사겠다면서 주당 83만 원 제시했어요. 시장가보다 25% 비쌌거든요. 국민연금은 4.51%, 52% 지분 보유하고 있었어요. 캐스팅 보트였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나와요. MBK는 한국 펀드인데요. 왜 미국 의회가 경고장을 보냈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MBK한테 돈 된 투자자 중에 중국 투자공사가 있었어요. 국영펀드죠. 그리고 고려 아연이 만드는 인 안티모니는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소자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 중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고민했겠죠. MBK 제시가로 팔면요. 83만 원이니까 수익률 올라가고 성과급도 나오겠죠. 현 경영진 지지하면요. 시장 가니까 수익률 낮아지고 욕먹겠죠. 결국 국민연금은 현 경영진을 지지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MBK가 주주가치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지스든 고려 아연이든요. 국민연금은 똑같은 함정에 빠져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보를 팔아야 하고요. 안보를 지키면 소송당하는 구조예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한 해예요. 배터리 34시가 총액 35조 원이 증발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요. 국민연금은 이 회사들 지분 5에서 7% 보유하고 있어요. 대략 2조 원 넘게 손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중국 CATL이랑 BYYD가 LFP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내렸거든요. 한국은 고급 NCM 배터리로 승부했는데요. 미국,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값싼 중국 배터리면 충분하다면서 계약을 끊은 거예요. 2015년 12월에 이제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13조 5금억 원 계약 해지했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여요. 중국이 쓰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인수해서 정보 뺏기, 이지스처럼요. 둘째, 인수해서 경영권 뺏기, 고려처럼요. 셋째, 시장에서 밀어내서 가치를 0으로 만들기, 배터리처럼요. 세 가지 방법인데요. 목표는 하나예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국민연금 7비 24조 원 중에 약 25%인 31조 원이 한국 주식에 있거든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이 세 가지 함정에 걸려 있어요. 당신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지금요. 이 세 가지 전쟁터 중 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국민연금이 뭐 하냐고.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고. 맞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국민연금도 바보가 아닌데요. 이 상황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국민연금한테는 치명적인 족쇄가 하나 있어요. 수탁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돈을 맡아서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조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계 사모펀드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요. 그쪽을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돈 날렸다고 소송당해요. 아까 본 고려 아연 사태가 딱 그 예예요. MBK 파트너스가 주당 83만 원을 제시했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죠. 여기에 우리가 인수하면 배당도 팍팍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이 오르니까요. 근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MBK 뒤에 중국투자공사가 숨어 있고요. 고려 아연이 만드는 이 난티모니는 미국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거든요. 미국 의원들이 직접 경고장을 보낼 정도였고요.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선택하면요. 돈은 더 벌지만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놈 취급받아요. B를 선택하면요. 국가는 지키지만 주주가치 훼손했다며 소송당해요. 결국 국민연금은 B를 택했어요. 현 경영진을 지지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MBK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을 샌드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게요. 그리고요. 가장 치사한 건 중국은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MBK의 힐하우스 같은 사모펀드를 앞세우죠. 겉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 살리려는 착한 투자자예요 라고 하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돈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당신이 낸 국민연금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뿌리를 파봐야 해요. 첫 번째, 국민연금은 너무 커요. 국민연금 7리 24조 원이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7, 70조 원인데 그것의 거의 두 배예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개 70조 원인데 그것보다도 많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대기업의 대주주거든요. 삼성전자 8%, LG에너지 솔루션 7%, 현대차 9%예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들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회사들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두 번째,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2015년부터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마디로 10년 안에 모든 제조업에서 1등 먹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리고 2025년 말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 68.9%,
전기차는 BYYD가 테슬라를 제쳤어요. 반도체도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제치고 세계 3위가 됐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냐고요? 돈이에요.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시장 가격보다 반값에 팔아도 정부가 보전해 주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시장 원리로 싸워야 하는데요.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죠. 세 번째, 한국에는 방어막이 없어요. 미국에는 CFIUS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심사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회사를 사려고 하면요. 차단해요, 한국은요. 그런 기구가 없어요. 없어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기술보호법 이런 게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요. 이지스처럼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는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고려 아연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이거 문제구나 하고 법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7월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이름을 바오게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고요. 근데요, 이미 늦었어요. 배터리 시장은 무너졌고요. 이지스는 인수 직전이거든요. 네 번째, 사모펀드라는 위장막이 있어요. 중국은 직접 나서지 않아요. MBK 힐하우스처럼 사모펀드를 앞세우죠. 겉으로 보면요. 싱가포르, 홍콩에 본사 둔 글로벌 펀드예요. 자료를 보면은 여러 나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돈 추적해 보면요. 중국 투자공사, 중국 국영은행 자금이 섞여 있어요. 이게 교묘한 게요. 법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 법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분류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싱가포르 펀드가 투자하는데 왜 막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마지막.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터져요. 2025년에 쿠팡 내부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직원이 관여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 사건이 아직 생생한데요. 이번에는 아예 지배주주 단계에서 중국계 펀드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지스가 인수되면요. 국민연금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는지 이런 투자 전략 데이터가 이지스 시스템에 다 쌓여 있거든요. 이게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당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얼마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 모든 정보를 잠재적 적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국민연금은 너무 크고, 중국은 전략을 바꿨고, 한국에는 방어막이 없고, 사모펀드로 위장하기 쉽고, 정보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제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전쟁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체제 경쟁이거든요. 첫 번째,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에요. 고려 아연 사태를 다시 봐요. 결국 누가 구해줬어요? 미국이에요. 2025년 12월에 미국 정부가 고려화염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시전 25% 지분을 확보했거든요. 그것도 국방부가 직접 투자한 거예요. 왜냐고요? 고려화연이 만드는 인디움 안티모니가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 중국 손에 넘어가면 우리 무기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혼자서는 못 막아요. 하지만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CFI-US라는 걸로 중국 자본을 차단하고 있어요. 2018년에 중국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켰고요. 2022년에는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했거든요. 한국도 이 틀 안으로 들어가야 달해요. 한미 3국 공조를 통해서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미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이런 방향이 합의됐고요. 두 번째, 국가 안보가 수익률보다 우선이라는 원칙 확립, 국민연금의 딜레마를 기억하시죠? 수익률을 높이려면 중국 돈을 받아야 하고 안보를 지키려면 수익률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히 해야 달해요. 국가 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연기금들 보세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는 중국 투자를 대폭 줄였어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보를 우선한 거예요. 한국 국민연금도 투자 원칙에 이걸 명시해야 해요. 국가 핵심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에는 반대한다고요. 실제로 이지스 사태에서 국민연금이 중국계 펀드가 인수하면 돈 뺀다고 선언한 거가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방향이에요. 법적으로 소송 당하더라도 버텨야 해요. 세 번째, 한국판 CFIUS 즉각 도입.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일 당장 만들어야 해요. 미국 CFIUS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외국인이 미국 기업 인수할 때 국가 안보 심사를 해요.
통신, 에너지, 항만, 반도체, AI 민감한 분야는 전부 걸러내죠. 일본도 2020년에 외국법을 개정해서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호주도 있고요. 한국만 없어요. 그래서 이지스 같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한국판 CFI-US를 만들면요.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국정원이 합동으로 심사해요. 특히 데이터 센터, 항만,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이런 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미국도, 일본도, 호주도 CFI-US 있는데 외국인 투자 잘 들어와요. 오히려 이 나라는 안보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는 신뢰를 주거든요. 진짜 문제는 중국 자본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홍콩 법인이라도 실제 자금 출처가 중국이면 막아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대응, 자유시장 경제 원칙 재확인. 아이러니한데요. 중국을 막으려면 오히려 자유시장 원칙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해요. 중국은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고 보조금으로 덤핑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규모가 더 크니까요. 우리의 강점은 뭐예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에요. 기업이 정부 눈치 안 보고 혁신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당신만의 생존 매뉴얼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배터리 34 시가총액 합계. 지금은 125조 원이에요. 이게 100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 빨간불이에요. 국민연금이 배터리 부문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요. 배터리는 한국 수출의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같이 떨어져요. 임계점은 100조 원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뉴스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주가 또 폭락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이면요. 국민연금 수익률 뉴스를 찾아보세요. 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우면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해요. 두 번째 원달러 환율. 2026년 1월 7일 기준 환율은 1450원 선이에요. 이게 1500원을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거든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떨어지고요. 임계점은 1,500원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환율이 치솟으면 국민연금이 외화자산 비중을 늘려요. 이때 일시적으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중국계 자본의 인프라 인수 뉴스. 고려아연, 이지스 자산운용처럼 중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핵심 기업이나 인프라 운용사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경보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인수가 성공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펀드에서 자금을 빼야 할 수도 있고요. 결국 그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임계점은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소식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힐하우스, 중국계 펀드, 국민연금 자금 회수 같은 키워드가 뉴스에 나오면 주목하세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여러분 연금에 직접 영향을 줘요. 네 번째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 2025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인 18에서 20% 수준을 기록하며 기금 1400조 시대를 열었지만 2026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하락으로 인해 마이너스 전환 우려가 있습니다. 임계점은 마이너스 전환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운용 성과를 확인하세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개인 노후 준비를 더 강화해야 해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은 여러분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그 돈이 중국의 산업 굴기랑 자본 공세 때문에 위협받고 있거든요. 둘째, 정부라 국민연금이 손 놓고 있진 않은데요. 너무 늦었어요. 배터리는 이미 무너졌고요. 반도체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해요. 정부나 국민연금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2026년 자본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 환율 전쟁이 겹칩니다. 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던 환율이 단에 20원 넘게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정부가 환율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승전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총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알마저 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은행 뱅크런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체 어떻게 환율 방어에 동원될까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금액은 약 98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규모죠. 이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환 스와프를 씁니다. 스와프는 쉽게 말하면 물물 교환이에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이건 마치 친구한테 내가 김밥 줄 테니까 너 샌드위치 나한테 빌려줘. 나중에 돌려줄게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한도는 6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이죠.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으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요. 명동 환전소에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죠. 여기에 전략적 환해지가 더해집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미리 환율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3개월 후에 가는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나중에 1,200원으로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여행사에 가서 나는 3개월 후에도 1,000원에 달러 바꿀 거야 라고 계약하는 거죠. 환율이 높을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차익을 보는 거죠. 이건 마치 사과값이 비쌀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사과값이 떨어지면 나는 비쌀 때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이득이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동시에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효과가 생겨서 환율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12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12월 24일 오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160원까지 20원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는 해외 자산의 최대 10%, 약 79조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달러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건 대형불이 났는데 소화기 몇 개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이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환율이 1,010원에서 1,480원 사이에 도달하면 환해지를 시작한다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럼 투기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마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는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올인해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투기 세력들은 환율을 그 수준까지 밀어 올린 다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하면 같이 달러를 팔아서 차익을 챙깁니다. 국민연금의 개입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환해지 및 중단 시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 작전을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주고 경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길 수가 없죠. 만약 국민연금 방어선이 뚫린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환율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연금의 79조 원 물량이 바닥나요. 소화기의 물이 다 떨어진 거죠. 더 이상 환율 방어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이 소식이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집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경제 신문이에요. 한국 최후의 환율 방어선 붕괴 같은 헤드라인이 뜹니다. 그 순간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건 마치 댐에 금이 가더니 결국 무너지는 순간과 같아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패닉셀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맞아요. 한국 정부가 환율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죠. 이건 마치 배에 구멍이 난 걸 발견한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이건 마치 아파트 단지에 불길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집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받은 원화를 즉시 달러로 바꿉니다. 외환시장에 달러 매수 주문이 폭주하는 거죠. 명동 환전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러 주세요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십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몇 조 원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최후 선택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A안은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공급한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건 마치 집주인이 금고를 열어서 비상금을 꺼내는 모습을 이웃들이 다 보는 것과 같아요. 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치솟는다. 이건 산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죠. 결국 A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1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외환 보유액이 녹아내리죠.
네 번째는 국내 자금 이탈 가속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외국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가세하는 거죠. 이건 마치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처음에는 몇 명만 나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주민이 동시에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아니면 수입 대금 결제에 필요한 달러를 못 구한다며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수입 원자재 값 치르려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개인들은 이러다 IMF 오는 거 아니냐라며 예금을 달러로 바꿉니다. 은행 창구마다 달러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섭니다. 이건 마치 1997년 외환 위기 때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것과 비슷한 공포의 재현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판 뱅크런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달러를 빼가는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IMF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IMF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억 달러에서 3억 달러, 2,500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무디스,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신용평가사는 쉽게 말해서 나라의 성적표를 매기는 곳이에요.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점수를 깎는 거죠. 이 뉴스가 나가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이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받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립니다. IMF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이 없을 때 빌려주는 국제은행이에요. 대신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죠.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던 그 비극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5가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1490원을 넘으면 경계 단계, 1900원을 넘으면 비상 단계입니다. 마치 1238도를 넘으면 주의하고 39도를 넘으면 위험한 것처럼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한국은행이 실탄을 얼마나 쏘고 있는지 보여줘요. 이건 마치 군대의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 비정상적인 속도죠. 마치 통장 잔고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달 초 발표되는 통계를 확인하세요. 보통 매달 첫째 주에 발표됩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바꿔 가거든요. 한 주에 2조 원 이상 순매도면 공포 매도 단계예요. 이건 마치 극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 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이버 금융, 다음 금융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네 번째는 국고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신호예요. 국채 금리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죠. 이자가 오른다는 건 너희 나라 위험해 보이니까 이자 많이 줘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국고채의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위험 신호예요. 금융뉴스에서 주시하세요. 국채금리라고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용등급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곳에서 한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자금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점수가 떨어진 것과 같아요. 부정적 전망 발표나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웹사이트나 주요 경제 언론을 통해 모니터링 하세요. 한국 신용 등급이라고 검색하면 최신 뉴스가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시장은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쓸 수 있는 선수가 벤치에 한두 명밖에 안 남았고 상대팀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외성 확보, 외환제도 완화, 해외 발행을 검토 중이지만 구조적인 달러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집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 작은 테이프로 막으려는 것과 비슷해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정부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계속 투입할 것이고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못 잡으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직접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위험 국가로 판단할 겁니다. 그때 시작되는 건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뱅크런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 차원의 뱅크런이에요. 이건 마치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아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체크하세요. 이건 마치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연료가 떨어지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달이 결정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무 안전은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650억 달러를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국민연금 95조 원을 환율을 잡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1인당 수백만 원, 4인 가족 기준 수천만 원이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입니다. 20원만 더 오르면 1,500원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국민연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외환스와프 650억 달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의 연금 통장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 건지와 함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2025년 12월 현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2024년 수익률 15% 역대 최고입니다. 언론은 국민연금 사상 최대 수익이라고 보도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잘 불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 순대외 채권국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서 순대외 채권국이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빌린 돈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빚쟁이가 아니라 채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게 안정적이라면 왜 이틀 전 정부는 국민연금 외환스프를 또 연장했을까요? 이회성 조치였다면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은행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세금 2억 원 빌려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 1억밖에 없어. 하지만 퇴직연금 통장에 1억이 더 있으니까 그거 빌려줄게. 어차피 나중에 쓸 돈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친구도 도와줬고 통장 잔고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20년 후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야 퇴직연금이 사라진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외환 보유액이라는 비상금 통장은 아끼고 국민연금이라는 은퇴자금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모르게 조용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국민연금도 어차피 해외 투자를 하잖아요. 달러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은행에서 싸게 받아오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우리를 속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이 15%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낸 이유를 아십니까? 국민연금 운용 실력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폭등했습니다. 둘째, 환율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이 34.32%였습니다. 해외 채권 수익률이 17.14%였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2024년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폭등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23%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라서 29% 상승했죠.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은 100%, 200% 뛰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아니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해도 20% 넘게 수익이 났던 해입니다. 어떤 종목을 골랐든 어떤 전략을 썼든 그냥 미국 주식을 사기만 했으면 돈을 벌었던 겁니다. 2번째 비밀, 원화가 14.01%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효과가 고스란히 수익률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 주식이 달러로는 20%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좋아서 생긴 수익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14%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34% 수익이 나는 겁니다. 20%의 시장 수익에 14%의 환율 효과가 더해진 거죠. 결국 34.32%라는 32%라는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20% 이상 오른 덕분이 70%, 환율이 오른 덕분이 30%입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거나 뛰어난 투자 전략을 썼다거나 타이밍을 잘 잡았다거나 하는 실력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내고 환율이 오를 때 추가 수익까지 얻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바로 그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국민연금이 돈을 버는 원천을 정부가 직접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에 물을 주면서 동시에 사과가 달리지 못하게 가지를 잘라내는 꼴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외환수프라는 게 정확히 뭐고 전략적 환해지는 또 뭡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쓰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정부가 이건 정상적인 정책입니다라고 해명할 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외환수프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외환시장에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가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외환스와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게 달러 좀 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를 꺼내서 빌려줍니다. 담보로 원화를 받고요. 나중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벌려주면 한국은행도 원화를 돌려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안 올라가죠.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은 거고요. 외환 스와프가 처음 시작된 건 2022년 9월입니다. 당시 한도는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죠? 650억 달러입니다. 3년 만에 6.5배가 5배가 된 겁니다. 2023년 4월에 350억 달러로 늘렸고 2024년 6월에 500억 달러로 늘렸고 2024년 12월에 65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2026년 말까지 재연장했죠. 이게 일회성 조치였다면 왜 계속 늘리고 연장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없으면 환율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걸 막으려면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전략적 환해지. 이것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지라는 건 보험을 든다는 뜻입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보험이죠.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팔 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이 위험을 막으려고 환해지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미래에 달러를 팔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450원이라고 합시다. 국민연금이 1년 후에 달러를 1,450원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1년 후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져도 1,600원으로 올라도 국민연금은 1,45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죠. 환율이 떨어질 위험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그 이익을 못 받는 겁니다. 전략적 환해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해외 자산이 약 4,085억 달러니까 15%면 약 590억 달러입니다. 10억. 우리 돈으로 86조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연금이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는 지금 가격에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86조 원 어치의 환차익을 미리 포기한 거죠.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환차익을 의무적으로 막는 방식은 수익률을 제한하는 결과다. 맞는 말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보험금 받을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보험료만 날린 거잖아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만 이렇게 하는 건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연기금을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인데요.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GPFG는
1.9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우리 국민연금보다 거의 3배나 큽니다. 노르웨이 인구는 54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노르웨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 펀드를 환율 방어에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르웨이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기금의 목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축적이다. 당이 경제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펀드 수익의 3%만 1년에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환율이 폭등해도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 원칙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쓰지 말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자. 이게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환율 안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일본도 2012년 아베노믹스 때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GPI를 동원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고 했죠.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 엔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나고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IMF가 2024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독 개입은 효과가 단기적이었다. 1998년 미조만이 10영업일 이상 효과가 지속됐다.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가 혼자서 환율에 개입해 봤자 며칠 효과 보고 끝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돈 낭비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기금 수익률만 깎아먹고 끝납니다. 노르웨이와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기금은 장기 투자 기관입니다. 단기 경제정책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연기금은 30년, 50년, 100년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년 환율이 얼마가 될지를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둘째, 정부의 역할과 연기금의 역할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환율 방어는 한국은행이 할 일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이 할 일이 아닙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르웨이처럼 우리 세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연기금을 지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몰래 쓰고 국민들은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든 걸 알게 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받을 연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지를 최대 15% 86조 원 규모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환율이 1,450원에서 1,470원으로 20원만 올라도 약 1조 7억 원의 기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환지를 안 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번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2,250만 명이니까 1인당 약 7만 5천 원입니다. 4인 가족이라면 30만 원이죠. 작아 보입니까? 이게 1년치입니다. 2026년까지 2년이면 1인당 15만 원, 4인 가족은 60만 원입니다. 환율이 50원 오르면 2년간 1인당 37만 원, 4인 가족은 150만 원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1년 차에 못 번 1조 7천억 원은 2년째 투자되어 또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연 5% 수익률로 30년 복리 계산하면 약 95조 원의 손실입니다. 1인당 약 422만 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65세에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422만 원은 연금 4개월치입니다.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때문에 여러분은 65세에 받을 연금 4개월치를 미리 날리는 겁니다. 나이별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30대는 앞으로 35년을 더 내니까 복리로 약 600만 원 손해입니다. 40대는 25년이 남아서 약 400만 원, 50대는 15년 남아서 약 250만 원 손해래죠.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60대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1%만 낮아져도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50년으로 5년 앞당겨집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다가 도중에 20% 깎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정부가 외환수화를 65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1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어났으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해지 규모가 115조 원이 되고 30년 복리로 계산하면 1인당 약 800만 원 손실입니다. 월 100만 원 연금 기준으로 8개월치 거의 1년치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이 너무 오르면 경제 전체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고통받는데 국민연금 수익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 방어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진짜 외환 위기가 오는 경우입니다. 환율이 1,700원, 1,800원으로 폭등해서 기업들이 달러를 구할 수 없고 수입이 중단되고 경제 전체가 멈출 위험이 있다면 그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외환 보유액이 4,156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순대회체 건국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둘째, 당이 충격을 완화하는 경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 이벤트나 국제 금융 위기로 환율이 급등할 때 며칠 동안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위 조치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재연장 결정은 이게 아예 제도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당위 조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셋째,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도 해봤고 재정 긴축도 해봤고 구조 개혁도 해봤는데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걸 해봤나요? 기준금리는 2.5%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연금부터 동원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환율 방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수단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실을 직시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소득 대체율 40%인데 이복 5년 고갈 예상으로 3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월급 500만 원 받던 사람이 은퇴 후 월 150만 원만 받는 거죠. 여기에 환율 방어로 수익률까지 깎이면 월 140만 원입니다. 서울에서 월 140만 원으로는 집이 있어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3층으로 쌓아야 합니다. 1층 국민연금은 의무로 내고 2층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나 ETF로 운용하세요. 원리금 보장형은 연지만 주식형은 30년 장기로 연 5에서 7% 가능합니다. 3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30년 넣으면 연 2%는 2억 4천만 원, 연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3층 개인연금은 여유 있다면 연금 계좌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여러분만의 경제 계기판을 만드세요. 첫 번째 계기판은 외환수화부 한도입니다. 현재 650억 달러인데 700억 달러 넘으면 경고신호, 800억 달러 넘으면 위험신호입니다. 분기마다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보도 자료를 확인하세요. 700억 달러 넘으면 퇴직연금 불이백을 늘리고 개인연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입니다. 연말에 수익률이 발표되면 그해 환율 변동률과 비교하세요. 25년 수익률 10%에 환율 5% 상승이면 실제 운용 수익은 5%입니다. 만약 수익률 5%인데 환율 10% 상승이면 실제 운용은 5%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에 대비하세요. 국민연금이 2050년에 고갈된다면 세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70세까지 일하세요. 5년 더 벌고 5년 덜 쓰면 10년치 확보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줄이세요. 서울 월 200만 원이 지방은 월 15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셋째, 지금부터 저축과 투자를 늘리세요. 월 50만 원씩 30년이면 복리로 4억 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으로 환율을 잡겠다고. 그리고 2026년까지 계속하겠다고. 그 대가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요. 1인당 수백만 원씩, 가구당 수천만 원씩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분기마다 외환 수화프 한도를 확인하세요. 연말마다 국민연금 수익률과 환율을 비교하세요. 퇴직연금 계좌를 열고 매달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개인연금을 시작하세요.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경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외환 스프가 6.5배로 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경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